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선을 한 달 남짓 앞두고 있는 정치권은 주말에도 막바지 공천 작업에 바빴습니다. 국민의힘이 진행이 빠릅니다. 오늘 20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 추천제 5곳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공천을 마무리했는데요. 하태경 의원과 이해운 전 의원이 경선 결선을 치르게 됐고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은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는데 선대위원장으로도 유력 검토되고 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도합 7선의 전현직 의원이 출마해 관심을 모았던 서울 중성동 을 경선에선 하태경 의원과 이해운 전 의원이 결선 투표를 치릅니다. 이영 전 중기부 장관은 탈락했습니다. 현역 강세도 이어졌습니다. 서울 강동갑 경선에서 비례대표 전주의 의원이 윤희석 당 선임대변인을 꺾었고 오선인 조경태 의원은 부산 사하 을 6선에 도전합니다. 친윤계 핵심인 박성민 의원도 울산 중구 3자 경선에서 승리하며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로써 경선이 진행되는 곳을 포함해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는 모두 발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강남과 대구, 울산 등 지역구 5곳은 국민추천제를 통해 오는 15일 공천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추후 의결할 국민추천 지역을 포함하면 16년 만에 우리 국민의힘이 전국의 모든 지역구에 후보자를 배출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선 현역 의원 18명이 컷오프됐고 불출마한 의원은 18명으로 전체 114명 가운데 31%에 불과합니다. 4년 전 총선에선 현역 교체율이 43%였습니다. 돈봉투 논란이 불거진 정우택 의원은 증거가 부족하고 객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의 제기를 기각하고 기존의 공천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대구 중남구 출마 예정자인 도태우 후보는 정제되지 못한 발언에 사과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북한 개입설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은 국민의힘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는데 선대위원장으로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밤 이현주 전 의원의 출마로 관심을 모은 경기 용인정 등 지역구 4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MBC 뉴스 구승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지역구 선거 운동 중에 이찍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에 대한 혐오성 표현인데요. 이 대표는 오늘 자신의 발언이 대단히 부적절했다며 사과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저녁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지지 유세에 나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식당에서 만난 시민들에게 자신에게 표를 던져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반가워요. 잘 부탁합니다. 1번 이재명. 네. 설마 이찍 아니겠지? 이 대표가 말한 이찍은 지난 대선에서 기호 2번인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야권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에 대한 비하와 혐오 의도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 대표가 국민을 대하는 인식을 보여줬다며 극단적 갈라치기로 국민을 비하하고 있다. 상대 정당 지지자의 일말의 존중도 없는 정치인의 태도야말로 우리 정치를 병들게 한 원인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자신이 겪은 흉기 피습을 정치 테러로 규정했고 사회적 갈등과 혐오를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정치권의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적대적 언어를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될 정치인들이 마구 내쏟습니다. 농담처럼 말했지만 이찍은 아니겠지라는 이 대표의 발언은 정치적 성향이 다른 일반 시민들에 대한 배타적 표현으로 자신이 스스로 밝힌 정치 지도자의 책무를 정면으로 위배했습니다. 권력자는 바로 이 이해관계 조정, 갈등 완화, 국민 통합, 공동체 통합 이게 가장 큰 일인 것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후 자신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했다며 정중히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당을 지지하는 국민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도 똑같은 주권자이고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경찰이 주말인 오늘도 전공의 집단행동 주도 혐의로 고발된 의사협회 전현직 간부에 대해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소환된 노환규 전 의협회장은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의대 교수들의 사퇴가 이어지는 가운데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는 긴급 총회를 열었습니다. 조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을 주도한 혐의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고발당한 5명의 의협 전현직 간부 중 두 번째 출석입니다. 노 전 회장은 선배 의사로서 전공의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SNS에 표현한 것일 뿐 전공의 단체나 의협과 접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SNS에 개인적 사견을 올리는 그것이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병원에 남은 전공의 실명 명단, 즉 블랙리스트 작성을 의협이 지시했다는 내용의 폭로글이 인터넷에 올라온 데 대해선 있을 수도 없고 논의돼선 안 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은 의협 명의로 유포된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한 수사도 시작했습니다. 전국 의대 33곳의 교수들은 긴급총회를 열어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수업 거부로 인한 의대생들의 유급 위기에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수가 환자를 떠나서는 안 되지만 떠날 수 없다는 것을 가장 큰 무기로 팔다리를 다 자르고 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데도.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자 정부는 모레부터 각 지역 보건소 등에서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 138명을 각 병원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 취약 지역인 지역 의사들을 끌어다 쓰면 또 다른 진료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오늘 새벽 경남 통영 욕지도 남쪽 해상에서 선원 9명이 탄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지금 13시간 넘게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구조된 4명 가운데 3명은 숨졌고 아직 5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잠수 구조사가 외줄에 매달려 헬기에서 바다로 내려갑니다. 어선 한 척이 완전히 뒤집힌 채 밑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6시 40분쯤 통영 욕지도 남쪽으로 68km 떨어진 해상에서 제주 선적 20톤급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배에는 선장을 포함한 한국인 선원 2명과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7명 등 모두 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해경의 구조 수색 작업이 시작돼 선원실과 조타실에서 심정지 상태인 선원 3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3분을 구조 후에 욕지도까지 이송을 하셨고 욕지도에서 저희는 이제 공중보건의하고 그 입회하에 또 사망 진단을 받고 오후 들어 외국인 선원 1명이 추가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아직 생사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 해군함정 16척과 항공기 6대, 잠수 구조사 15명을 동원해 실종된 나머지 5명을 찾고 있습니다. 사고 어선은 옥돔 조업을 위해 다른 배와 함께 선단을 꾸려 그제 오전 제주 한림항을 떠났습니다. 현재까지는 사고 선박에서 충돌 흔적이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날씨도 조업이 가능한 정도였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파고가 3, 4m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작업할 수 있는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느끼기로는. 그러니까 작업을 했겠죠. 윤석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 구조에 나서라고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서입니다. 충남 아산의 한 새마을 금고에 침입해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빼앗은 강도가 달아난 지 4시간 반 만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미리 범행지를 둘러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었는데 도주 중 아내와 쇼핑몰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다 검거됐습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쇼핑몰 지하주차장에 한 남성이 경찰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남성은 어제 오후 아산의 한 새마을 금고에서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억 1천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범행 후 옷을 갈아입은 남성은 태연하게 경기도 안성의 쇼핑몰에서 아내와 저녁 식사를 하고 나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기 집에 가! 남성은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새마을 금고에 마감 직전 들어가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해 9분 만에 범행을 마치고 도주했습니다. 남성은 은행빚 500만 원을 갚으려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강변북로 성수대교 인근을 달리던 외제 스포츠카가 갓길에 세워진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스포츠카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 2명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경찰은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잠실의 한 대형 쇼핑몰 의류 매장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로 직원을 위협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목격자는 남성이 매장 측에 제품 환불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가지고 있던 흉기를 꺼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대전 대덕구 대화동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부탄가스 캔 등을 압착하는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보잉 기종 여객기에서 일주일 사이 벌써 3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엔진에서 불이 나는가 하면 바퀴가 빠지고 활주로를 이탈했는데요.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잇따른 사고에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이륙하고 10분 뒤 유나이티드 항공의 보잉 737 여객기 왼쪽 엔진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사흘 뒤 이번에는 비행기 바퀴가 빠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 일본으로 향하던 유나이티드의 보잉 777-200 기종이 이륙 직후 바퀴 한 개가 빠지면서 근처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랜딩 기어에 달린 타이어 6개 중 하나가 빠져버린 겁니다. 남아있는 바퀴 덕에 비상 착륙이 가능했고 부상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중에서 추락한 바퀴가 지상에 주차돼 있던 공항 직원들 차량을 덮쳤습니다. So these two cars, and they found some of the landing gear over there. They think it was a United 777. 유나이티드 항공의 보잉 기종 여객기는 하루 만에 또 사고를 냈습니다. 보잉 737 맥스 8 기종이 공항에 착륙한 뒤 승객 출입구로 이동하던 중 활주로를 이탈한 겁니다. 여객기는 땅에 처박히듯 멈추어 섰고 동체가 심하게 기울어지면서 한쪽 날개가 지면에 닿을 정도입니다. 역시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사이 같은 항공사, 같은 제조사 여객기에 사고가 3번이나 발생하자 미국 연방항공청은 정확한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고들이 객실 벽이 뜯어지면서 동체에 큰 구멍이 생긴 보잉 737 맥스 기종의 기존 문제점과 관련 짓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밀가루 한 봉지를 얻으려고 몰려들었던 가자지구 주민들이 공중에서 투하한 구호품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일부 구호품에 낙하산이 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희생자 중에는 어린 소년도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식량 위기에 내몰린 가자지구, 특히 북부 지역은 가장 치명적인 기근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수송기가 구호품을 투하합니다. 물건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정신없이 뛰는데 구호품 중 하나가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추락해버립니다. 현지 시간 8일 오전 가자지구 북부 난민촌에서 공중 투하된 구호품에 낙하산이 고장났고 지붕 위에서 구호품을 받으려던 주민 5명이 여기에 맞아 숨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 주민은 밀가루 한 봉지라도 얻으려고 가는데 낙하산이 갑자기 주택 지붕 위로 로켓처럼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사망자 5명 중 2명은 소년, 부상자는 10명가량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해당 영상이 이번 사망 사고를 실제 포착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나라 수송기가 사고를 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가자지구의 구호품을 공중 투하한 국가는 미국과 요르단, 이집트, 프랑스, 벨기에 등. 미국과 요르단은 자국군 수송기는 이번 사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자지구 북부는 현재 식량 위기 5단계 중 가장 치명적인 재앙 기근 상태입니다. فيش اكل لا في لحمه ولا في رز ولا في طبيخ ولا في سمك ولا في دجاج ولا في نطبخ طبخه منيحه ولا في اي حاجه. 한 팔레스타인 지지단체는 가자지구 참사를 제대로 알리겠다며 초상화 훼손 시위에 나섰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 국가 수립을 돕겠다고 약속했던 1917년 벨푸어 선언의 당사자 벨푸어 전 영국 총리에 초상합니다. 시위대는 벨푸어가 자기 땅도 아닌 팔레스타인을 유대인들에게 줘버리겠다고 한 뒤 인종 청소가 시작된 것이라고 격분했습니다. 가자지구 전쟁이 5달을 넘긴 가운데 사망자는 이제 3만 700여 명까지 늘었고
휴전 논의는 여전히 전망이 어둡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최근 AI, 인공지능이 화두죠. AI의 활용 영역은 갈수록 넓어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데에도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AI와 만난 작품들은 과연 어떨지 주말에 만나는 문화인톡 임소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야외에 설치된 높이 13.7m의 거대한 탑. 기둥에서 땅까지 뿌리를 내린 긴 전선들이 살아있는 듯 들썩입니다. 42개 센서로 기온과 습도, 소음과 대기오염, 미세한 진동까지 모든 환경 정보를 실시간 감지하는 인공지능, AI입니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모아 AI가 신호를 보내면 미술관 전체가 소란스레 움직입니다. 조명이 깜빡이고 피아노가 연주를 하고 눈이 흩날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창조해낸 언어로 말합니다. 최신 기술을 이용해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허물어온 세계적 설치미술가 필립 파레노의 아시아 최대 규모 전시. 전시 기간 내내 학습하는 AI와 함께 미술관은 매일 새로 태어납니다. I don't think that nothing is eternal and everything has to be negotiated. 기술은 이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동시에 불완전하기도 합니다. 노상호 작가는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활활 불타고 있는 집 앞에서도 끄떡없는 커다란 눈사람. 매우 사실적인 6개의 손가락. 웹에서 수집한 이미지를 AI에게 설명해보라고 주문한 뒤 그 답을 토대로 다시 이미지를 생성하는 작업을 반복한 끝에 나온 각종 오류들. 이 비현실적인 결과물을 작품으로 다시 탄생시킨 겁니다. 그냥 다른 협업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함께 협업을 하면서 확장이 될 수도 있다고도 생각하고 관람객의 반응에 맞춰 시시각각 변화하는 게임형 AI 작품도 등장했습니다. 위협이 될지 도구로 남을지 아직 어느 누구도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지만 AI는 이미 창작의 영역에서도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택배 종이 상자 대부분 재활용을 위해 분리 배출하고 계시죠. 이때 비닐 테이프나 송장은 떼어내야 하는데 그대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재활용하는 데에도 큰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환경부는 오히려 분리 배출 규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데요. 양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 같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폐지 더미. 매일 25톤 트럭으로 80에서 90대, 2,000톤 넘는 폐지가 이곳에 실려옵니다. 택배 상자부터 온갖 포장재, 사무, 학습용지 등 분리배출된 폐지를 재생용지로 만드는 공장입니다. 폐지는 대형 탱크로 옮겨져 물로 풀어헤쳐지는데 이물질을 걸러내고 순수 종이 섬유만 건져내기 위한 작업입니다. 네, 물에 폐상자를 풀어 이물질을 걸러내는 해리 작업을 마친 뒤에도요. 보시면 이렇게 페트병과 천 그리고 비닐까지 각종 이물질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이물질은 재생용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간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폐지에 테이프나 철심 등이 붙어 있다 보니 제지업체는 종이뿐 아니라 이물질도 구입하는 상황이 됩니다. 저희는 그 폐기물까지 돈을 지급하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이물질은 공정을 복잡하게 하고 설비도 훼손합니다. 우리 폐기물이 선별 공정에 구멍을 막히게 합니다. 설비에 마모등도 생길 거 아니에요? 큰 비용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 분리배출 규정은 종이 상자의 경우 비닐 코팅 부분과 테이프, 철핀을 제거하고 압착해 내놓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재활용 현장 곳곳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연간 수집되는 폐지 약 800만 톤 가운데 10%인 약 80만 톤이 이물질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환경부는 아예 분리배출 규정을 완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 업계 등과 꾸린 자문회의에서 분리배출 편의를 위해 테이프나 송장 등을 떼지 않고 버려도 된다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당장 환경정책이 뒤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환경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불편들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정부가 계속적으로
줘야만 하는 것인데 지금 정착되어 가고 있는 이 기준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는 자문회의에서 비판 의견 등도 반영해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해 일을 그만둬야 했던 여성들. 단절된 경력으로 재취업하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취업 대신 창업에 나서는 경력 단절 여성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성 기업인으로서 겪어야 하는 어려움도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정혜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4년간 기업 강사 등으로 일하다 출산과 육아를 위해 7년간 쉬어야 했던 임하율 씨. 재취업의 문을 두드려봤지만 경력 단절 여성이 원하는 일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재취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다들 퇴근 시간이 아무래도 6시 끝나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렇게 다 배제하다 보니까 남는 게 창업이더라고요. 고민 끝에 육아 경험을 살려 생활용품 회사 창업에 도전했고 5년이 지난 지금은 6명의 직원까지 두게 됐습니다. 외국계 IT 회사에서 일하다 출산과 함께 일을 그만뒀던 유고은 씨도 3년간의 경력 단절 뒤 유기농 여성용품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아기를 좀 어렵게 이제 낳게 되어서 한 3년 정도 쉬게 되었어요.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서 좀 좋은 일 하면서 같이 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 경력 단절 여성의 창업이 늘면서 최근 정부는 여성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학생에서 경력 단절 여성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창업에 성공했지만 여성 대표를 향한 차별적인 시선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대표님 어디 있으세요라고 저한테 묻는다든지 제가 대표라고 했을 때는 무작정 막 가격을 깎는다든지 좀 당당하게 맞서야 되는데 설명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저를 잡고 너무 막 어떻게든 해보려는 게 있으니까 그냥 이사 이렇게 적어놓고 최근 국내 370개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 직원 비율은 27.7%였지만 여성 임원 비중은 8.8%에 그쳤습니다. 또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의 남녀 근속연수 차이는 3년에 불과했지만 급여는 남성이 여성보다 55%나 많았습니다. 성차별 때문에 더 높은 직위로 못 가는 현상을 가리키는 유리천장. 여성의 날을 맞아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29개국 중 29위. 12년 연속으로 꼴찌의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해병대 예비역들의 2차 연대 행군이 오늘 김포 풍무역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27km 구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행군을 마치고 연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예비역들은 부하를 죄인으로 만들었던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됐다며 군사 독재 시절 이후 사례가 전무한 어리석은 인사 명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하며 국회의사당을 도는 탑도리로 행군을 마무리했습니다. 북한이 4년 전 폭파하고 방치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완전히 치웠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소리는 지난달 24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그 전까지 남아있던 건물의 뼈대가 사라졌다며 북한이 공동연락사무소 건물 철거를 완료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소리는 또 개성공단 내 10개 공장 건물 앞에서 과거 북한 근로자 출퇴근에 쓰이던 대형 버스가 발견됐다며 이는 북한이 이들 공장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3월에) 개학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북한은 한 달 늦은 (4월에)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개학을 앞두고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선정한 교복을 무상으로 공급한다며 연일 선전하고 있는데요. 실상은 어떨까요? 통일전망대 김윤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모두 교복을 입는 북한에서 요즘 가장 바쁜 곳 중에 하나는 교복 공장입니다. TV에선 매일같이 교복 생산 소식을 주요 뉴스로 전합니다. 새학년도 학생 교복 생산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학생 가방과 교복 생산에서 질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집권 첫 해 12년제 의무 교육을 시작한 북한은 학생들에게 교복과 교과서, 가방 등을 무상 공급한다고 선전합니다. 학생들은
136권의 교과서를 국가로부터 고조나 다름없이 보장받게 됩니다. 학생들이 받은 교과서만 쌓아놓아도 아마 서학교 학생들의 키는 넘을 것입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소나무 책가방, 민들레 학습장 같은 이름도 지어주고 디자인 창작 과정에도 직접 참여했다면서 유난스러운 후대 사랑을 강조합니다. 친히 한 점 한 점 다 보아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입을 교복단을 친히 선정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북한이 무상교복을 자랑하는 게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1994년 7월의 그날에도 어린이들에게 새 옷을 다 해입혔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그리도 만족해하신 어버이 소령님의 하지만 최근 들어 유난스럽다 싶을 만큼 더 강조하는 건 이런 후대 사업, 무상교육 정책이 지방경제 활성화와 맞닿아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하반기 전국에 교복 공장을 9곳이나 새로 지었습니다. 북한이 이제 경제를 돌리면서 공급 체계를 정상화하는 부분들은 주민들의 로열티, 충성도를 다시 끌어들이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청소년들에게 사회주의 제도가 얼마나 좋은지를 체감하게 해서 북한 체제 이탈을 좀 막는. 그러나 정작 교복 생산 소식을 전하는 북한 방송에선 교복을 만드는 모습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준공일에 맞춰 급하게 건물을 짓다 보니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제때 조달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이렇게 생산된 제품의 품질은 주민들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웬만하면 더 사입죠. 그러니까 보통은 내주는 교복만 입는다 그러면 약간 인식이 저 친구는 되게 가정 형편이 안 좋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의자에 한번 앉았다 일어나면은 주름이 이렇게 막 쭉 접힌 채로 잘 펴지지도 않고 막 그렇거든요. 네.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복과 가방을 무상으로 공급한다며 후대 사랑을 강조하고 선전하고 있지만 현실은 과거에서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개막했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복귀한 한화의 첫 경기엔 12,000명이 입장해 시범 경기로는 약 9년 만에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삼성과 첫 경기가 열린 대전구장에 일찌감치 야구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류현진의 등판일이 아닌데도 류현진의 등번호 99번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눈에 띄게 많았고 유료로 운영되는 주말 시범 경기였지만 12,000장의 티켓이 모두 팔려 시범 경기론 약 9년 만에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한화 선수들도 팬들의 기대감을 키우는 경기력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선수 페라자는 호쾌한 홈런을 친 뒤 배트 플립까지 선보이며 팬들을 열광케 했습니다. 피치 클락과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 등 새로운 제도가 실전에서 첫 선을 보이면서 진풍경도 연출됐습니다. 팬들은 투구 제한 시간이 임박하자 초읽기를 타듯 크게 숫자를 외쳤고 선수들은 압박감을 느낀 듯 폭투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로봇 심판이 내리는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도 육안으로 보는 것과 조금 달라 선수들이 의아해하는 장면도 여러 차례 포착됐습니다. 스피드업을 위해서 우리도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수들에게도 웬만하면은 그 틀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피치 클락은 전반기에 시범 운영한 뒤 후반기 실제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데 오늘 5개 구장 평균 경기 시간은 2시간 44분으로 지난해 시범 경기 평균보다는 14분, 지난 시즌 정규리그 평균보다는 28분 단축됐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K리그에서 수원FC 이승우 선수가 전북전에서 2경기 연속골을 기록했습니다. 황선홍 축구대표팀 임시감독이 지켜보는 가운데 환상적인 골을 터뜨렸습니다. 정규묵 기자입니다. 월드컵 예선 태국전 명단 발표를 이틀 앞두고 수원FC 홈구장을 찾은 황선홍 감독.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려 벤치를 지켰던 이승우는 후반 시작과 함께 투입돼 2분 만에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패스가 수비에 걸리자 감각적인 드리블로 수비수들을 순식간에 제치고 원더골을 터뜨렸습니다. 수비수 4명 사이를 헤집고 그림 같은 골을 기록한 이승우는 새로운 댄스 세리머니를 선보이며 기쁨을 만끽했고 황선홍 감독은 흐뭇한 표정으로 2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승우를 바라봤습니다.
이승우는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전북의 골문을 두드렸지만 추가골은 터지지 않았고 수원FC는 수적 우위 속에서도 전북 티아고에게 동점골을 허용해 승점 3점을 가져가지는 못했습니다. 네, 항상 대표팀이라는 자리는 그 누구한테도 동기부여가 되는 곳이고 또 저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 경기가 그래서 더 기대가 됐고 경기에 들어가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대비해 주전들에게 휴식을 준 울산은 이동경의 원맨쇼로 김천 원정에서 힘겨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동경은 루빅손의 크로스를 왼발 발리슛으로 연결해 선제골을 뽑았습니다. 9분 뒤엔 오른발 중거리 슛으로 추가골까지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장시영의 결승골을 도와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포항은 김종우의 환상적인 쐐기골을 앞세워 대구의 역전승을 거두고 첫 승을 올렸습니다. MBC 뉴스 정규묵입니다. 바람결은 쌀쌀해도 햇살만큼은 따스한 주말이었죠. 꽃샘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확 풀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서울의 기온 영하 1도, 파주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데다 체감온도는 더 낮겠는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쑥쑥 올라서 한낮에 서울 10도, 남부지방은 광주가 14도로 봄 기온이 느껴지겠습니다. 단 수도권과 충청, 영남 지방에서는 대기가 바싹 메말라 있어서 불조심하셔야겠고요.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해안가로는 쉴 새 없이 강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에서는 만조시 저지대 침수 피해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 영하 1도, 강릉과 대구 영하 1도까지 떨어져 평년 기온보다 낮겠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10도, 대전과 전주 12도, 부산 13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월요일인 모레는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화요일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이후 기온은 오히려 쑥쑥 오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봄맞이 준비하셔도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9일 토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